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11분 정도 별도 환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고 화답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질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삼청교육대를 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독도 해역 소방 헬기 추락 사고 닷새째를 맞아 해경과 해군은 함정과 항공기, 드론 등을 동원해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도 사고 해역 남쪽 54km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기관장 등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시상식을 주최하는 언론사나 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억 원 가까운 혈세가 이런 상 받기에 쓰였습니다. 네, 여전히 자유한국당 영입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예고한 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자회견에선 자신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빡빡머리에 우통을 벗은 건장한 남성들이 이른바 목봉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지난 1980년 전두환 씨가 이끌던 신군부가 사회 악을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삼청교육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만 50여 명, 후유증으로 4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을 만큼 온갖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군사 독재 정권의 산물입니다. 맨날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머리 좋은 사람 한 명은 외울 수 있겠지만은 개 중에서 한 명만 못 외우면 전체 빠따. 이런 삼청교육대가 난데없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기자회견에서 언급됐습니다. 자신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인권을 앞세워 군을 해치고 있다면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부모의 심정으로 야단을 쳤을 뿐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습니다. 저는 지금 20, 30대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만난 어떤 현역 병사는 저를 알아보고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참 대장님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프고. 박찬주 전 대장에게 삼청교육대 대상자로 지목된 임태훈 소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삼청교육대를 운운한 건 충격이라면서 본인 때문에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싸잡아 욕을 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낡은 의식과 국민의 기본권을 모르는 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도 구시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찬주 전 대장은 정치인의 꿈을 접으라면서 황교안 대표에게도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러려고 기자회견했냐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한국당 안에는 파다합니다. 해명보다는 논란만 키우면서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렇게 요란한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하고 싶다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신을 둘러싼 리더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큰 논란을 낳은 박찬주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로 출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국회의원 자리 얻을 생각은 전혀 없고 험지에서 걸어보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희망 지역까지 거론했습니다.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계룡도 자신의 입당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은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다양한 견해를 낼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기회가 주어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역할을 하겠지만 당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나서지는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박 전 대장은 50 시대에나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한국당은 영입을 다시 생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 질문에 외려 발표가 보류됐냐고 반문하면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발표가 보류된 상황인데 그게 뭐 언제쯤 다시 또 발표가 무슨 발표가 보류됐어요? 박찬주 전 대장 관련해서는 보류됐대요? 뭐 1차 영입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발표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시기와 또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인재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장 카드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도 여전히 강해 황교안 대표의 뜻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의 개헌 문건을 작성에 관여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목록이 청와대 개입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움트던 때부터 청와대가 군과 함께 상황을 주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일부라며 목록을 폭로한 겁니다. 센터는 목록에 담긴 문건 11건 가운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된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이 모두 촛불 전국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목록이 청와대의 계엄령 연루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군 수사 정보기관인 기무사에서 민간인 관련 동향 보고를 올린 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건 보고 대상에 포함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앞서 검찰 수사에서 10월부터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게 드러난 만큼 이후 기무사에서 동향 보고를 받아 계엄 논의를 이어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12월 9일의 정황도 강조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계엄 문건 작성 주체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날인 만큼 청와대와 군이 시민 무력 진압을 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사실 그 이전에도 언제부터 이 청와대와 기무사 간에 촛불에 군을 투입하고 어떤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는 계획에 대한 교감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군인권센터는 문건 내용 확인을 위해 검찰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넉 달여 만에 만나 악수를 나눈 데 이어 오늘 별도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기실에서 만나 11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양국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째인 오늘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후 들어 수중 수색을 재개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 2점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함정 14척과 항공기 6대를 독도 인근 사고 해역에 투입해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은 파도가 낮아진 오후부터 재개됐으며 무인 잠수정과 드론 등 관련 장비를 동원해 독도 인근 해안가에 대해서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실적 쌓기용 상을 받기 위해서 쓴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전국 243개 지자체와 339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212개 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언론사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상을 받기 위해 광고비나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93억 1,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알약처럼 삼키기만 하면 진단이 가능한 캡슐형 내시경을 개발했습니다. 조직 채취는 물론 환부에 약물을 전달하는 치료 기능까지 갖췄다고 하는데요. 김진두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름 1cm, 길이 3cm, 백원동전보다 작은 캡슐형 내시경입니다. 이 내시경을 마치 약처럼 삼킨 뒤 자기장을 걸어주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앞에 달린 카메라로 위와 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환자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장의 이상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캡슐 안에 미세 칼날을 넣어 이상 부위의 조직을 깎아 가져오는 조직검사 모듈. 병이 의심되는 부위에 약을 직접 투입하는 약물 전달 모듈. 그리고 병이 의심되는 부위를 염색하는 표식 모듈로 의사가 수술할 때 병변을 다시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아직 동물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조직검사 시료를 회수하는 기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거나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는 장점 때문에 마이크로 의료로봇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제까지 연구만 머물던 마이크로로봇의 실용화 작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 상용화할 경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인도에서는 대기 오염 수준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스실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항공편 차질이 속출하고 휴교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자동차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험한 주행을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आंखों में काफ़ी जलन हो रही है काफ़ी और सांस लेने में थोड़ी दिक्कत हो रही है गले में पूरा वो यहाँ पे दिक्कत है गले के अंदर पूरा. 수도 뉴델리에선 대기질 오염 지수가 최대치 999로 치솟은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심각 단계인 500을 훌쩍 넘는 역대 최악의 기록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치의 25배를 넘었습니다. 델리주 총리가 델리는 가스실로 변했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대기오염이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인디라간디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30여 편이 회항했습니다. 아예 취소, 연기되는 비행편도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일까지 휴교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급 학교에 500만 개 마스크가 배포되고 차량 이부제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시민들의 고충은 여전합니다. I feel terrible, it's pathetic. I feel like moving out as well because I'm pretty young and I'm still like on a stage of building up my life. 추수가 끝난 뒤 논밭을 태우는 연기와 힌두 축제 불꽃놀이 등이 인도의 고질적인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인도 국민의 건강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가을 정취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속에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9도로 시작하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공기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남부 지역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부 일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온 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고요. 산간 일부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엔 전국의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9도, 춘천은 5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8도, 대구와 광주 20도, 춘천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